다음에 노인장 요양보험 제도, 그 다음 요양보호사 업무, 네, 인권과 직업윤리에 관한 게 12번까지 문제 배포가 들어있어요. 2교시보다 우리가 지금 80문제를 보지만 과락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시죠? 35번까지가 1교시 문제인데 35문항 중에서 지금 12번까지 풀었다는 건 반을 푸셨다는 거예요. 네, 1장과 2장이 대부분의 이론의 문제니까 제가 왜 이걸 리타임에서 말씀드리냐면 나는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네, 괜찮은데 혹시라도 네, 아직 3분의 2가 안 됐거나 반이 좀 안 되셨으면 2교시 아무리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거기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하셔야 돼요. 네, 2교시가 잘 되시면 내비두세요. 1교시를 다시 잡고 가셔야 되니까 혹시 12번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아직도 3분의 2 정도 반 이상 넘게 맞은 게 안 보이시면 다시 1장 공부를 복습을 계속 하세요. 뭐로 돌아가신다고요? 표준교재. 교재로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네, 영상 강의에 1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 1장을 복습하시고 본강의 들으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다시 여기 모의고사를 넘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1교시의 점수를 끌어올리셔야지만 우리가 과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부터는 2장에 관련된 의학에 관한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대상자가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를 반복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대장암, 2번 식도암, 3번 담석증, 4번 맹장염, 5번 신부전증. 네, 1번이 정답이죠. 대장암. 자, 그럼 문제에서 포인트 찾을게요.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죠. 네. 자, 그럼 여기는 변을 통해서 그렇죠? 변을 통해서 혈액과 점액이 나온대요. 근데 또 두 개예요. 어떻게 해요? 설사와 변비로. 자, 대장암의 증상 제 밑에 달아놨어요. 장습관의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설사와 변비로. 지금 이 두 개를 또 여기다 위에 써는 거잖아요. 설사, 변비로. 얘는 장습관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장습관의 변화. 장습관이 변화됐어요. 이렇게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혈변. 네, 출혈, 점액. 여기잖아요. 혈액과 점액이 변에 섞여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대장암의 증상이에요. 네. 식도암이요?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교재에서 배우지 않은 암은 답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했어요. 암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대장암, 하나는 위암. 없네요, 위암이. 담석증이요? 배운 적 없어요. 맹장염이요? 배운 적 없어요. 신부전이요? 배운 적 없어요. 자, 이게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 변비가 어떤 질환의 증상인지 몰라도요. 눈치로 1번을 정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걸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게 뭐냐. 교과서에 나오는 병명이 무엇입니다만 알고 계셔도 여긴요. 문제 없이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그렇게. 네, 이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의 네, 자만입니다. 네,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네, 그 노하우를 드리고 싶어서 뭔 노하우냐. 우리가 소화기계에서 배웠던 병명 중에 식도암 있나? 없어요. 담석증 있나? 없어요. 맹장염 있나? 없어요. 네, 비뇨생식계기 신부전증 있냐? 없어요. 신부전이 있지 신부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학이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병명만 답이고요. 아닌 건 전부 다 오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그걸 통해서 13번도 그냥 1번이라는 답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14번 가겠습니다.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의 증가, 2번 배변 반사 증가, 3번 저장 능력 증가, 4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5번 고섬유질 섭취의 증가. 네, 정답은 4번이죠. 마약성 진통제 사용. 네, 그럼 여기도 포인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문제에서 변비, 유발시키는 요인. 그러면 변비와 관련된 요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비가 생깁니다. 식사량 증가 틀렸어요. 어디가요? 증가가 아니라 식사량이 감소해요. 배변 반사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요. 저장 능력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요. 네, 저장이 씹는 거죠. 고섬유질 음식의 섭취 증가. 여기도 감소해요. 그러면 정답은 진짜 4번이죠. 네, 우리가 약물을 사용했을 때 변비를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이 마약성 진통제가 하나 있고 교제에 항암제가 있고 제산제가 있어요. 이 약물들의 부작용이 변비 유발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나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변비가 많아요. 네, 왜냐, 항암제도 암 치료할 때 쓰시는 거고, 마약성 진통제도 마찬가지죠. 제산제, 산이 덜 나오게 하는 약도 변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도 변비가 오나 보다. 근데 이런 약물을 썼을 때 약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약.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이런 약물들을 썼을 때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까지 기억하시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4번이 약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어도 나머지 1, 2, 3, 5가 아닌 거가 확실하면 그것도 정답은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2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3번 방향제를 사용해서 공기를 정화한다.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5번 감염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네, 자,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만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은 만성의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건가요? 돕는 치료 예방 방법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4번이죠. 기침과 심호흡을 해서 배출을 하세요. 자, 그럼 1번이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뜨거운 물을 제공하세요라고 교과서에 있을까요? 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뜨거운 물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을 거. 왜냐? 뜨거운 물은 자극적인 거예요.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습니다. 또는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실내를 차고, 차가워요? 자극적인데 갑작스러운 온도의 차가운 변화에 의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방향제 별로 안 좋아요, 이분들은요. 네, 공기청정기 같은 거 설치해야죠. 공기가 정화될 수 있게끔. 5번은 어딜까요? 감염 전파 위험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폐렴을 얘기할 거예요, 폐렴. 만성기관지염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폐렴. 폐렴이라면 얘도 바이러스 폐렴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16번입니다. 폐결핵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만성질환이다. 2번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 치료한다. 3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4번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5번 치료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약 복용을 중단한다. 네, 정답은 여기 3번이죠. 자, 그럼 문제에서 포인트는 폐결핵의 뭐예요? 증상이에요. 자, 우리가 폐결핵의 증상인데 첫 번째가 바이러스성 만성질환이다. 아니죠. 네, 결핵은 결핵균이에요. 네, 결핵균에 의해서 우리가 질환이 생기는 게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세균성이다라고 해야 돼요. 세균성. 바이러스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 치료한다. 네, 물론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지만 폐결핵의 모든 증상을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격리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결핵은 전염성 결핵입니다. 그러면 전파율이 100%, 비전염성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전염력이 없어요. 100%의 또 전염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입원을 하세요. 입원과 동시에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핵의 치료 기간이 짧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내리 입원에 격리 치료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전염에서 비전염으로 떨어져 버리면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떨어지면 약물을 받고 퇴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나올 때까지 격리가 아니라 전염성이 떨어지면 격리를 해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아니죠. 네, 우리가 폐결핵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 발열이잖아요. 야간 발열. 그래서 오전에 열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후에 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한밤중에 고열을 치다가 새벽녘이 되면 열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가 잘못됐어요. 5번은 치료기간 중에 증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아니죠. 약 복용하셔야죠. 네, 우리가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본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그 더 길어지는 치료 기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는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네, 치료 기간 내내 약을
우리가 복용을 맞춰주셔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중간에, 증상이 없다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균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잔균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복용하는 기간에는 꼭 복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7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감염, 2번 복압상승, 3번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문제의 포인트를 뽑아볼게요. 네, 자,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관련된 요인이니까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네,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오래 살면 다 옵니다. 전립선 비대증. 왜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요. 어떻게요? 남성 호르몬은 감소가 되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가 되고, 이게 모든 남성분들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겪는 변화들이죠. 그게 노인이 되어서는 안 생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시면 다 와요, 전립선 비대. 속도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얘가 정답. 요로 감염은 없어요. 관련 요인에 요로 감염 써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에는 아예 없어요. 그럼 복압 상승이 써있잖아요. 얘는 요실금의 원인이에요. 원인이자 증상이고,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졌어요. 얘도 요실금이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졌어요. 얘도 요실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자, 1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손톱이나 2번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3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4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한다.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네, 5번이 답이죠. 자, 문제 포인트. 피부의 특성. 자, 기억나세요? 증가? 네, 우리가 특성에 나가는 파트는 증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피부계에서 증가되는 애는 이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이 증가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증가? 아닌데. 이과 뺨 등 얼굴의 털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4번? 얘도 아닌데 일단 3, 4번은 다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를 아시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가 외워두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표피가 두꺼워진다. 얇아져요. 두꺼워진다 증가 표현이시잖아. 얇아집니다. 손톱이나 각 발톱이 부드러워져요. 딱딱하고 두꺼워지죠. 얘도 증가예요. 그렇죠? 네. 손발톱이 딱딱해요. 그래서 깎으면 모양이 없이 부르르 가루가 돼가지고 다 부서져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얘죠. 상처가 한 번 생기면 잘 안 나서요. 궤양.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쉽다. 네. 자, 19번입니다. 욕창의 2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2번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3번 피부에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번 피부가 분홍색이거나 분홍색을 띈다. 5번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네. 자, 정답은 1번이죠? 네, 물집이 생긴다가 정답이에요. 네. 자, 문제의 포인트는 욕창의 몇 단계? 2단계. 2단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집. 그냥 1번이죠. 네. 자, 그러면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됐어요. 이 뼈와 근육까지 괴사. 제일 심각한 4단계. 그냥 피부에 괴사가 됐어요. 3단계. 괴사는 3단계부터예요. 분홍색이거나 푸른색을 떼요. 1단계.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라. 그러면 1단계. 그렇죠. 네, 단계 증상을 묻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내상자의 천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을 때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하루에 2-3번 자세를 바꾼다. 3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4번 침대 시트가 젖은 경우 차가운 바람으로 말린다. 5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라준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문제의 포인트는요. 자, 천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어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치료 예방 관리법을 묻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제가 쓰시면 안 됐잖아요. 이유는 네.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3번 자세를 바꾼다. 큰일 납니다. 2-3번이 아니라 2-3시간마다 바꿉니다. 단백질의 영양분, 그렇죠. 그래야 피부 재생이 빨라지는 거니까. 침대 시트가 젖은 경우 차가운 바람으로 말린다. 아니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셔야 돼요.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면 피부 막 차가울 거예요. 그러면 온도 변화 차이가 엄청 클 거니까.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하는 로션을 발라준다. 뜨거운 물수건 하시면 안 돼요. 화상 위험성 때문에 2차 피부 손상으로 욕창이 더 심해지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21번이에요. 대상자가 최근에 매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고 수면 양상을 달리할 때 의심되는 증상은 이라고 물었어요. 1번 환각, 2번 우울증, 3번 건망증, 4번 의식장애, 5번 충동조절장애. 네, 우울증이죠. 자, 문제의 포인트. 매사에 관심이 없어요. 말수가 줄었어요. 네, 수면 양상을 달리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충동조절장애 배운 적이 없어요. 건망증? 네,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각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치매예요, 치매. 치매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환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식장애. 의식장애는 말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우울증의 초기 증상은 우울한 기분이에요.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 그 다음 넘어가요. 우울한 기분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 네, 즐거운 게 없어요. 매사에 즐거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우울증의 2번째 증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울증의 증상을 대표하는 문제. 자, 22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진압력 장애가 있다. 3번 의식의 변화가 없다. 4번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자, 그럼 문제의 포인트. 선망. 선망에 대한 맞게 설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합니다. 급성이에요. 그래서 만성이 아니에요. 급성이에요. 의식의 변화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졸린 눈, 여러분 졸릴 때가 같다고 했잖아요. 수면 양상이 불규칙적이에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아니요, 갑자기.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 있어요. 선망했을 때도. 때, 시간, 사람, 장소. 네, 그걸 잘 모르는 진압력 장애도 있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지장애도 있고 지각장애도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의력 감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자 확인할게요. 자, 23번입니다. 뇌졸중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증상은 1번 실어증, 2번 관절염, 3번 하지마비, 4번 운동실조증, 5번 감각기능장애. 네, 정답은 운동실조죠? 그냥 운동실조의 뜻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럼 뇌졸중의 증상을 찾으라는 거네요. 얘는 X여죠. 뇌졸중의 관절염이라는 증상은 완전 다른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가보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대요. 균형을 못 잡고요. 네. 그럼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운동실조잖아요. 실어증도 뇌졸중의 증상인 거 맞아요. 근데 실어증은 좌측뇌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언어 장애인 거고, 하지마비다. 하지마비라고는 뇌졸중이 따로 안 나와요. 편마비라고 나올 거예요. 전신마비 내지는 편마비. 감각기능 이상 나오죠? 감각 저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운동실조가 답이에요. 자, 2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병은 1번 방광염, 2번 녹내장, 3번 알코올성 간경화, 4번 만성신부전,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방광염이죠. 자, 문제의 포인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거. 네, 우리 교과서에 2개 있었어요. 수분을 그렇죠? 네, 제한하는 질병이 있고 수분을 권장하는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외우시던지 권장을 외우시던지 둘 중에 하나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제한으로 외워요. 몸이 붓는 부위를 가진 거. 간경화, 신부전, 부신, 갑상선 이렇게 하면 제한. 나머지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네, 애가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잖아요.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는 권장. 자, 그러면 네, 일단 녹내장은 답일 이유가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 부어요.
신장 부어요? 갑상선 부어요? 그럼 얘는 전부 다 제압. 그래서 답은 1번. 네, 이렇게 구별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암기해두세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약물 복용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4번.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네, 5번이 답이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할선이 없는 약은 분쇄도 안 되고 잘라서도 안 되고 약의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 포인트 좀 뽑아볼까요? 네, 약물 복용. 자, 철분제는 철, 씨, 갈디, 우유가 아니에요. 그쵸? 비타민 C랑 먹었을 때 흡수력을 높이는 거고.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같이 드시면 네,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에 이 부작용이 증가하니까 네, 고혈압 약은 물과 함께 드세요. 자,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할 수 없어요. 주사제로 반드시 주입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위장관에서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이고 하시면 안 돼요.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해요. 기도를 유지해서 기도 내로 네, 확장제 성분을 넣어주는 거니까 머리를 숙이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약물 성분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약간 젖히고. 그럼 정답 5번이죠. 26번이에요.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폐렴구균, 4번 인플루엔자, 5번 유행성 이하선염. 네, 자, 인플루엔자가 답이죠. 문제의 포인트는 매년 1회. 자, 제가 접종의 연수가 나오는 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매년 1회 접종을 권장하는 정답인 인플루엔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상풍. 네, 또 파상풍과 붙여서 디프테리아 설명하죠. 걔네는 10년. 대상포진 연수 없어요. 폐렴구균 연수 없어요. 유행성 이하선염 궁금해하지 마세요. 답일 확률이 없어요. 예방접종 백신 종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65세 이상이 맞으시는 것 중에 지금 여기 나오시는 인플루엔자, 독감, 파상풍, 디프테리아, 대상포진, 폐렴구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65세 이상이 돼서 무조건 접종을 권장하는 내용들이지만 유행성 이하선염은 예방접종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신종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1번 보습제를 바른다. 2번 예방접종을 한다. 3번 6단계 손씻기를 한다. 4번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5번 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 문제는 신종호흡기 감염병,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네, 신종 코로나의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요양보호사 안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거. 네. 자, 걔를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될 수 있어요. 가장 경제적입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가장 경제적인 게 뭐야? 네. 보습제는 일단 틀렸어요. 보습제. 네. 자, 이 네 가지는요. 호흡기 감염이죠. 호흡기 감염. 네, 호흡기 감염은요. 채소는 호흡기 감염이 안 들어가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네, 음식을 먹어서 감염되는 거라면 혹시 얘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묻는 문제는 호흡기 감염이에요. 호흡기 감염. 그럼 우리가 호흡기 감염과 관련된 찾는 거니까 줄어들었어요. 벌써. 2번, 3번, 5번으로. 네. 그렇죠? 네. 얘도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경제적이래잖아요. 경제적. 경제적입니다라는 거 말할 때는요. 손 씻기를 말해요. 왜? 돈이 들 들어요. 예방접종요? 돈 들어요. 고용량 비타민제 돈 들어요. 돈이 들지도 않으면서 70%의 감염력을 차단시켜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손씻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예방접종도 한 가지 방법이고, 네, 그 다음 비타민제를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래도 가장, 네, 중요한 감염법, 경제적인 단어를 뜻하자면 걔는 어디서든 다 손씻기를 뽑아내셔야 정답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2번 잠들면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3번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4번 가급적 계단을 이동하게 한다. 5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한다. 네, 5번이 답이죠. 천천히 움직이는 걸 생활하세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네. 자, 포인트는 낙상 예방법이야.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아니, 넉넉한 신발 불편해요. 막 벗겨지잖아요. 그 발에 딱 맞는 신발, 알맞은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이어야 되고, 잠들면 야간 조명 꺼둔다. 예, 이게 노인분들은 주무실 때도 야간등 켜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면 낙상률 줄일 수 있으니까. 침대 높이는 최대한 올려준다가 아니라 낮게 해야 혹시라도 낙상됐을 때 네, 다치는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이요? 이용하시면 안 되죠. 낙상 위험이 제일 큰 데가 계단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전기 안전사고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가 연결된 전기 기구를 세척한다. 2번 욕실의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운다. 3번 하나의 콘센트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4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고 뺀다. 5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 정답은 2번이죠. 네, 보호용 커버. 물이 들어가서 감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요. 포인트는 안전사고 예방법. 네. 자, 여러분 상식으로 풉시다. 이거 유황보 선생님 아니어도 풀 수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너스 문제. 네, 안전사고 예방법. 네, 문제풀이 따로 안 해도 되죠? 네, 이런 건 다 우리가 맞췄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실에 작은 나무 발판을 설치한다. 2번 창틀에 액자를 걸어 햇볕을 차단한다. 3번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 놓는다. 4번 식탁의 다리 간격이 좁은 것으로 둔다. 네, 좁은 것을인데 오답이에요. 아니, 오타예요. 5번 현관에 신발을 편하게 신고 네, 벗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를 설치한다. 예, 5번이 답이죠. 일단은 신발을 신고 벗을 때는 서서 하시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벗으시면 신고 벗으시면 훨씬 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인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요. 네, 안전한 주거 환경법이죠. 어떤 환경이 안전한 거지? 네. 욕실에 작은 나무 발판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셔야 되고, 액자를 걸어요, 창틀에. 네, 창틀에 액자를 걸면 햇볕이 차단이 됐고, 햇볕을 쬐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위험하죠. 또 떨어져 넘어질 수도 있고. 화장실 배수에 락스를 뿌려놓는다. 옛날 표준교재에는요, 락스가 나왔었어요, 사실 배수구에. 그래서 제가 가3 일상생활 지원을 지난번에 하면서, 옛날 책에는 락스가 있어가지고, 락스를 배수구에 부어주는 게 많은데 요즘은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표준교재는 락스바를 싹 뺐어요. 아마도 락스 자체가 환경 오염에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성분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락스 대신에 또 락스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락스라는 말을 빼고 네,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소독제 이런 말 써요. 소독제. 색이 바뀌었으니까 또 개편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저도 일상생활 지원 문제풀이에서 네,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뭘로요? 소독제. 락스는 소독제로 바꿔주시면 정답이에요. 식탁에 다리 간격이 좁은 것을 둔다. 네, 식탁에 다리 간격이 좁은 걸 주면 네, 위험하겠죠. 균형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3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의 여가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5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집단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 네, 1번이죠.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자, 포인트는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분한테 여가 활동을 도울 때 어떤 걸 선정하냐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해야 따라 하시기 쉽고,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가족의 의견은 필요가 없죠. 어르신한테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지. 이게 흥미로운 건지. 그렇죠. 요양보호사 상황에 따라 배정하면 안 되죠. 어르신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셔야지.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 못 따라가요. 움직임이 빠르신 것은.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 집단 프로그램 배정한다. 경제 수준을 고려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는 여기하고 의미가 사실 맞지 않아요. 집단 프로그램으로 배정하면 네, 맞춤으로 가셔야 돼요. 맞춤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셨을 때 맞춤으로 하셔야 그 어르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흥미를 보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집단으로 들어가면 조금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요. 개선이 잘 안 되고요. 자,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2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3번 보호자와 밀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4번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5번 대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4번이 답이었죠. 자, 문제 포인트는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 왜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네.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신 기록지를 보고 타 전문직들이 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대상자 사생활은 기록에 쓰시면 안 돼요. 주관적인 것도 쓰시면 안 되고, 보호자 밀착관계 필요 없어요.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대상자의 책임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시는 거잖아요. 자, 3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는 1번 보건복지 포털, 2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3번 요양시설 관리 시스템,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번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스템. 네, 어디예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죠. 자,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청구와 자동 연계했습니다. 네, 문제의 답이 있네요. 네, 재가급여 내용, 재가급여. 네, 실시간 전송, 네, 전자, 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이건 다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요. 네, 정답은 4번. 34번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임종, 2번 심폐소생술,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번 호스피스, 5번 완화의료.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답이죠. 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연명치료예요. 네, 연명치료. 명을 연장하는 치료.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에 대해서 나는 사전에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의향에 대한 의료서를 작성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내용을 보시다 보면 1교시 이론이죠. 네, 이 단어의 뜻풀이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다 1교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뜻입니다. 이렇게 뜻풀이를 들어가는 게 1교시 문제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임종에서 맨 처음에 하시잖아. 임종 전에서. 그래서 제가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뜻은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요점 시간에 사실 말씀드리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임종 전에는. 그 뜻을 지금 기억하시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35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며 안심시킨다. 2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3번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해서 대상자에게 알린다. 4번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한다. 네, 몇 번이 정답이에요? 네, 여기죠? 2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포인트는 심리적 불안할 때. 네, 곧 회복될 거라고 희망을 주면 안심시킨다. 네, 회복 안 돼요, 곧. 그래서 상피, 피상적인 조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해서 대상자에게 알린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데 이건 돌봄법이 아니죠. 난폭한 행동을 억지돼. 여기도 거의가 아니고요. 네,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으로 아예 어르신의 종교의식으로 해야지 어르신에 맞는 것을. 네, 그 정답은 2번에 가까운 거죠. 네, 이렇게 1번부터 35번까지 1교시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셨어요. 자, 각자 문제를 푸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셔야 할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아직 요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본 영상 강의나 핵심 문제풀이 또는 표준 교재를 가지고 정확하게 오답을 구분하고 계셔야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오답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실기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